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해수욕장의 민박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해수욕장에서 친한 형님분들이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일을 좀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제트스키, 민박, 튜브, 해변 단란주점 등 여러 장사를 하시는데요. 저는 낮에는 튜브 대여를, 밤에는 단란주점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낮에는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서 고생하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서빙을 하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덧 폐장 시간이 다가왔어요. 태풍이 와서 장사도 잘 안 되어서 손해를 좀 봤죠. 그래서 폐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랑 형님 한 분은 민박집에서 계속 지내며 술로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 민박집은 오래된 2층 건물이에요. 1층에는 카운터방과 큰 방 2개, 마당 건너편에 작은 방 7개 정도가 있는 구조예요. 작은 방 쪽에는 형님 한 분이 술을 드시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카운터방에서 소설책을 읽고 있었는데 정신없이 읽다 보니 어느새 새벽 2시쯤 되었더라고요. 카운터방은 큰 베란다 같은 창문이 있어서 백사장과 도로가 보여요. 그래서 아침에 햇빛이 들어와서 잠이 깰까봐 커튼을 쳐놓고 방문도 잠궈 놓았어요. 잘 준비를 하고 불을 끄고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 벨소리가 작게 들려왔어요. 벨소리 제목은 투우사의 노래였어요. 보통 핸드폰에 기본 벨소리로 있어서 알고 있었죠. 그냥 형님 핸드폰 알람 벨소리인가 싶어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10분 넘게 계속 들려오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시간에 알람이 울리나 싶어서. 워낙 예민한 형님이라 시끄럽다 싶으면 바로 깨시는데 10분 동안이나 형님이 안 끄고 계시진 않을 거고 그냥 무시하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가 꼬르륵거리며 아파오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려고 하니까 전에 손님 중에 우리 화장실 지붕에서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수영복을 입은 7살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지붕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본 손님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한때 그 이야기 때문에 다른 민박에서 소문을 내서 손님도 많이 뺏겼죠. 그 일로 다른 민박 주인하고 말싸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일하는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안 믿고 지냈죠. 그 생각이 떠오르니 갑자기 무서워져서 화장실 가기가 약간 두려워졌어요. 제가 겁 많은 편은 아닌데 폐장하고 나서 사람들도 없고 벨소리도 신경 쓰이고 하지만 너무 배가 아파서 가기로 했어요. 랜턴을 들고 화장실로 갔죠. 아직도 벨소리가 형님 방 쪽에서 들려왔어요. 가서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배가 너무 아파서 볼 일을 먼저 보기로 했어요. 볼 일을 보고 나오면서 지붕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행이죠. 그래서 형님 방에 가려고 하니까 형님 방에 형님 말고 누가 있는 것 같았어요. 벨소리는 더 이상 안 들리고 여자 웃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그래서 난 형님이 여자를 불러서 주무시는 건가 싶어서 그냥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누웠어요. 방에 누워서 어떤 여자가 와서 자는가 나도 여자랑 같이 자고 싶다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 아시죠? 자다가 이상한 느낌에 번쩍 눈이 떠질 때 저는 창문 반대로 누워 있었는데 창가 쪽에서 뭔가 날 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고개를 살짝 돌려서 창문을 봤어요. 거기에 창문 건너편에 뭔가가 서 있어요. 창문이 커서 사람 허벅지에서부터 상반신이 다 보이는 창문인데 그 창문 건너편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본 귀신이라고 느껴지는 물체가 있어요. 그 형체는 할아버지 모습인데 새마을 마크가 있는 모자에 할아버지들이 자주 입으시는 베이지색 체크무늬 점퍼, 하의는 녹색 추리닝이었어요.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고 얼굴과 목이 보였는데 색깔은 시퍼런 멍든 색깔. 시체에서나 볼 듯한 색깔이었어요. 거기에 얼굴에는 눈알이 없었어요. 전 누운 채로 기절했어요. 시간이 좀 흘렀을까요? 전 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다시 멍하니 창문을 봤어요. 커튼이 확 걷혀 있고 그 안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일단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형님이 서 계셨어요. 대뜸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괜찮냐? 미안하다. 형이 도와주러 가야 하는데 많이 놀랐지?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되물으니까 형님이 카운터 쪽으로 귀신이 가는데 못 도와줘서 미안했다면서 나도 꼬마 귀신 때문에 못 일어나서 그랬다는 둥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만 하셨어요. 자세히 이야기해주겠다면서 방에 들어오셔서는 귀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형님 자신은 귀신을 잘 본다고 끼가 좀 있다고 고모님은 무당이시고 할아버지는 박수를 하셨다고
아무튼 그런 집안 사람이라고. 자기는 신내림을 거부하고 힘들게 산다고 하셨어요. 이 형님은 손금을 잘 보세요. 남들과 다르게 보는 게 문제지만 손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에 있었던 어떤 일이 보인대요. 어느 날은 친구 손금을 보니까 죽은 아기가 보였대요. 손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낙태를 했었대요. 여자친구가. 여자친구랑 자기만의 비밀을 이 형님은 손금 하나로 맞추는 그런 분이세요. 아무튼 다시 말을 하자면 형님이 자고 있었는데 방에서 핸드폰 조명이 계속 켜져 있었대요. 폰 밖의 버튼을 누르면 액정에 조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계속 그랬대요. 문자 온 것도 없는데. 그래서 자는 척하고 실눈으로 보니까 어떤 여자 꼬마애가 핸드폰 앞에서 핸드폰 장난을 치더래요. 나중에는 벨소리까지 켜는 장난을 치더래요. 형님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꼬마애가 나중에 자기 팔에 누워 있었대요. 그렇게 아침에 뜰 때까지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 방 창문 앞쪽에 또 다른 귀신이 카운터 방 쪽으로 가더래요. 형님은 제가 그 귀신 보고 심장마비로 죽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형님은 귀신이 누워 있어서 몸을 꿈쩍도 못 하셨대요. 그래서 못 도와주셨대요. 전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패닉 상태로 빠졌어요. 방 안에 창문을 잠그고 커튼도 치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 커튼은 걷혀 있고 할아버지 귀신 보고 무서워서 형님한테 오늘부터 집에서 자겠다고 가게 정리하고 올라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낮에 정리를 다 하고 저녁까지 정리를 마쳤어요. 10시까지 빡세게 마무리하고 콜택시를 불러가려고 하니까 형님이 집까지 태워주신다고 해서 차에 올라탔어요. 차에 타고 이제 끝이다 생각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 쪽에 뭔가가 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형님한테 빨리 가자고 조르고 난리를 부렸어요. 형님은 알겠다면서 시동을 걸고 출발하셨어요. 앞자리에 앉아서 형님은 겁 많은 놈이라고 놀리시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시더니 저에게 말을 건네셨어요. 봤냐? 아냐, 못 봤으면 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전 형님 보고 장난하지 말라며 또 앙탈을 부렸어요. 저희가 가는 도로가 해변 도로였어요. 꼬불꼬불하고 바다가 보이고 바위도 많이 보이고 아무튼 해변 도로로 가고 있었는데 또 형님이 못 봤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하니까 형님이 계속 여자 꼬마가 꺾이는 길마다 서 있다는 거예요. 코너 꺾으면 서 있고 또 꺾으면 또 서 있고 전 못 봤는데 계속 서 있다는 거예요. 전 또 기절할 뻔했고 형님은 집 앞에서 절 깨우셨어요. 집에 도착했다고. 전 다리에 힘이 풀려 차에서 쉬다가 올라갔어요. 그날 이후 전 일주일 내내 고생을 했어요. 두 번째 이야기, 편지 때문에 화가 났다. 미국으로 이민 온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미국에서는 아버지, 저, 남동생, 고모님, 그리고 사촌 2명과 함께 살고 있어요. 미국에 온 지 1년도 되지 않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엄마의 49제를 치르러 한국에 가게 되었죠. 사실 저는 엄마를 많이 싫어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몸이 아프셨고 정신병도 있어 저는 학대를 받으며 자랐어요. 아빠는 제가 엄마를 닮아간다고 하셨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대들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도 저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49제를 치르기 전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쓰라는 스님의 말씀에 저는 엄마에 대한 모든 나쁜 말을 편지에 썼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썼죠. 49제 당일 스님은 그 편지를 태워 하늘로 올려보냈습니다. 49제가 끝나고 안산에 있는 작은 아빠 집에 갔을 때 너무 피곤해서 씻지도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가위에 눌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팔과 다리가 쇠사슬에 묶인 듯 올라가고 침대 끝에는 시커먼 물체가 서 있었습니다. 그 물체를 보는 동안 저는 엄마에게 쓴 편지를 떠올리고 그 침대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엄마라고 느꼈습니다. 아빠가 방에 들어오셨을 때 가위는 풀렸고 저는 울며 방을 뛰쳐나와 아빠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그 편지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엎드린 자세로 쫓아오는 여자. 그날 밤 택시 운전사 아저씨는 손님을 찾아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인지 택시를 찾는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주택가 골목길을 달리다가 젊은 여성 한 명이 손을 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서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녀를 태웠어요.
하지만 그녀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은 병원 환자복이었거든요. 그녀는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택시기사에게 길을 안내했어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주세요. 다시 왼쪽으로. 그녀의 안내에 따라 가다 보니 결국 같은 장소를 빙빙 돌고 있었어요. 화가 난 택시기사 아저씨는 당장 내려 라고 소리쳐 그녀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이 이상한 여자인가 하며 중얼거리며 출발했습니다. 그 순간 백미러로 그녀가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무서운 속도로 택시를 뒤쫓아오는 것을 봤어요. 공포에 질린 아저씨는 필사적으로 달아났고 나중에 동료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여자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그 부근에 있던 병원에서 화재 사고가 나 입원해 있던 젊은 여자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연기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아 바닥에 엎드린 채 병원 복도를 빙글빙글 돌다가 사망했다고 해요. 네 번째 이야기, 삼풍백화점. 1995년 6월 29일 오전 3시경 삼풍 아파트에 사는 어떤 아줌마가 아들과 함께 삼풍백화점으로 여러가지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물건을 사고 나서 꼭대기층에 있는 한식당에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자리에 앉고 주문을 하려는 찰나 아들이 갑자기 시끄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는 아이에게 울지 말라고 식당에서 울면 혼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계속 시끄럽게 울자 아줌마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 식당을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이 식당이 싫어서 그런가 싶었지만 밖으로 나와도 계속 울자 결국 백화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와서는 아이를 심하게 혼냈고 저녁 준비를 마치고 드라마를 보려고 했지만 뉴스 속보가 드라마 대신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그 아줌마는 뉴스를 보았는데 자신이 그날 갔던 백화점이 붕괴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아들에게 왜 그렇게 울었는지 이유를 물었더니 아들이 한 말이 사람들 등 뒤에 검은 게 막 달라붙어 있었는데 그게 엄마 등에도 있었어. 다섯 번째 이야기, 봉봉 주세요. 군대 최전방 부대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졸린 탓에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옆에서 한 아이가 아저씨의 바지를 잡고 흔들며 아저씨, 저 건빵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저씨는 건빵이 없다고 생각해. 건빵이 없는데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저씨, 왼쪽 주머니에 있잖아요. 라고 해서 주머니를 뒤져보니 정말 건빵이 있었어요. 아저씨는 아이에게 건빵을 주고 어서 가라고 했죠. 다음 날 그 아저씨가 다시 보초를 서는데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나 아저씨, 봉봉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저씨는 봉봉이 없다고 했는데 아이가 오른쪽 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봤더니 봉봉이 있었어요. 아저씨가 봉봉을 건네려고 하자 아이가 아저씨, 봉봉 따주세요. 라고 했어요. 아저씨가 봉봉을 따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들어 깨어났는데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상사가 깨워준 건데 아저씨는 자신이 수류탄을 들고 안전핀을 뽑으려고 한 자신의 행동에 놀랐어요. 상사가 깨워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섯 번째 이야기, 부적을 태우다. 저는 어릴 때 정말 겁이 많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살 때 옆집 누나들이 저를 귀여워해 줄 때였죠. 어머니가 저를 냉장고 위에 올려놓으면 저는 거기서 기어서 누나들에게 갔어요. 그때도 냉장고 위가 무섭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무당을 싫어하게 된 것은 6살 때부터였어요. 어느 날 동네 형들과 옆 동네 놀이터에 갔어요. 그곳에서 탁구공 야구를 하다가 제가 타자로 나서서 공을 치는데 그 공이 어느 집 담장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형들이 제가 친 공이니 제가 찾아오라고 해서 그 집 문으로 갔는데 철문은 잠겨 있고 아무도 응답이 없었어요. 담벼락 옆에 작은 구멍이 있길래 그곳으로 기어 들어갔죠. 그 집 마당은 넓고 연못도 있는 큰 집이었어요. 그리고 탁구공 옆에는 예쁘게 생긴 빨간 천 봉투가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봉투를 주워서 형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봉투를 집어든 순간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봉투는 빨간 천으로 만들어져 있고 금색 실로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어요. 그곳에는 무서운 그림들과 불상이 있었고 방 안은 향냄새와 촛불로 가득했어요. 그때 갑자기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달려오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라 도망쳤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쫓아오는 것 같아서 형들과 함께 무작정 도망쳐 집으로 돌아왔어요. 형들이 왜 그렇게 놀랐냐고 물어보니 저는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그 빨간 봉투를 꺼내 보여주었죠. 형 중에 하나가 그 봉투가 부적이라고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그 부적을 태우고 잘 때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면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에서 부적을 태웠어요. 그날 밤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저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후로도 밤마다 할머니 귀신을 보고 울었어요. 결국 시골 할머니 집에 가서 지내고 나서야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처음엔 그 할머니를 계속 보았지만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한 이후로는 안심할 수 있었어요. 7번째 이야기, 거울괴담.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부천에 있는 정명고등학교 근처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집입니다. 이전에 반지하에서 살면서 겪었던 여러 불편함과 몸에 좋지 않은 환경을 경험한 후 저는 이번에는 절대로 1층도 싫다는 생각으로 가능한 높은 곳에 살기로 마음먹었죠. 결국 이틀 동안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집을 찾은 결과 현재는 3층에서 만족스럽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사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지만 이전에 지하방에서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이나 이상한 소리들, 비정상적인 일들이 모두 사라지면서 몸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정말 기뻐요. 혼자 살기 때문에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사 날에 짐을 싸고 이사를 하고 그날 바로 짐을 정리하는 당일치기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분명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였죠. 짐이나 가재 도구를 전혀 정리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이사를 마친 후 몇 가지 빼먹고 온 물건들이 있어 다시 이전 집으로 가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짐을 모두 내리고 정리하고 빨래도 하고 사람이 살지 않았던 집이라 상당히 지저분했기 때문에 청소도 했죠. 그러다 보니 이사한 다음 날도 금방 지나갔습니다. 첫날은 친구와 함께 잤어요. 다음 날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반지하 집이었기 때문에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피고 이불도 축축해지고 자주 입지 않는 옷에도 냄새가 나서 모든 이불, 옷, 침대볼을 세탁기에 돌려야 했습니다. 첫날은 피곤함도 있고 친구도 함께 있어서 그런지 세상 모르고 잠들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맑아서 아침 일찍부터 돌린 빨래는 다 말랐고 침대 매트리스도 햇볕에 잘 말려서 보송보송하고 좋은 냄새가 나오는 정말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는요. 한참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깨어났는데 시간을 보니 새벽 3시였어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문을 열고 화장실로 들어가 소변을 보는데 또다시 이유 없는 공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등 뒤로 소름이 돋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멍하게 있으면서도 그런 공포감이 느껴지면 각종 무서운 생각들이 머릿속으로 쏟아져 나와 저를 더욱더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이사 온 집이다 보니 낯설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며 TV를 켜고 약간 시끄럽게 해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 TV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듣고 있는데 화장실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잽싸게 TV 소리를 줄이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까 전에 살던 반지하 방에서 자주 들려오던 그 소리였어요. 그것도 꼭 밤에만 들려오던 사람이 기지개를 켤 때 뼈와 뼈 사이에서 나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또 들려오는 거였습니다. 이사 왔는데 여기는 그 반지하 방이 아닌데 왜 이런 소리가 또 들려오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사할 때 조금이라도 몸에 붙어올까봐 일부러 굵은 소금을 몸에 뿌리고 왔는데 저뿐만 아니라 친구에게까지 뿌렸어요. 그만큼 신경 썼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온 모양입니다. 새 집에서도 달라진 게 없이 공포에 떨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 소리는 뭘까? 소리는 거의 10여 분 간격으로 들려왔습니다. 하도 소리에 집중하다 보니 소리가 나지 않는 게 더 이상할 정도였어요. 도저히 참지 못해 침대에서 일어나 방에 불을 켜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죠. 화장실 문을 닫고 몸을 돌린 순간 눈에 띄는 한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거울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신경 썼는데도 저 거울이 따라온 거였습니다. 저는 거울을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울을 챙긴 기억이 없습니다. 새벽 4시쯤인데도 전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도 거울을 챙기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긴 우리가 짐을 다 옮기고 나서 생각해 보니 벽에 걸린 커튼을 안 가지고 와서 부랴부랴 커튼을 떼러 가기도 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으니 거울을 챙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 바로 옆에 커튼이 달려 있었는데 거울은 챙기고 커튼은 안 챙긴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다른 물건은 다 챙기고 가지고 온 기억이 나는데 유독 거울만 제 기억에, 친구의 기억에도 없는 겁니다. 거울을 보기 무서워졌습니다. 어두운 화장실의 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비추고 있는 거울이 무서워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거울은 제가 그 반지하 방에 처음 이사 온 날에도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원래 시와에서 살 때 가지고 있던 거울은 이사하는 도중에 없어져 버려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 집에 걸려 있던 거울을 썼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이사와서 짐을 정리할 때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 거울을 벽에다 걸었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재수없게 다른 사람이 썼던 거울을. 게다가 그 거울을 썼던 사람이 무슨 일을 당했을지도 모르는데 당장 거울을 갖다 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밤에 그 거울을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거울 자체가 무서웠거든요. 방에 불을 켜고 컴퓨터를 켜고 정신없이 게임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어딘가에서 슬슬 바람이 불어 방문을 열기도 하고 뚝뚝뚝 하는 소리는 잊을만 하면 들려오고 아침이 되자마자 거울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에 이사할 때나 짐 정리할 땐 몰랐는데 의식하고 들어보니까 무척 무거웠어요. 빨리 어딘가에다 갖다 버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골목을 돌자마자 방어용 모래가 담겨있는 통에다 가만히 세워놨습니다. 차마 멀쩡한 거울을 깨버리지는 못하겠어서 그냥 내 집에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그 길이 제가 밖에 나갈 때 항상 낯가는 길이라 아무리 그냥 지나치려 해도 항상 눈에 띄더군요. 거울은 보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제가 버릴 때는 산 쪽으로 향하게 하고 버렸는데 어느새 누군가 건드렸는지 우리 집 쪽으로 향해 있어서 항상 제가 그 골목길을 지나가면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전 더 이상 그 거울을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골목을 지나갈 때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었죠. 보름이 지난 후에야 그 거울은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주러 갔을지 아니면 쓰레기차에 실려갔을지 모르지만 그 거울이 없어지고서야 밤중에 들리던 이상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가끔 이유 없이 느껴지던 공포심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생각일 뿐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시와에서 살 때는 그런 소리나 공포심 같은 것이 들지 않았었고 그 반지하 방에 이사와서 그런 소리나 공포심이 들었던 걸 생각하면 게다가 그 거울은 제가 산 것이 아니고 정체가 불분명한 것이라는 것. 거울이 없어지고 나서 그런 소리나 공포심이 싹 사라져버렸다는 건 역시 그 거울이 문제였던 거겠죠. 단순히 제 생각일 뿐일지도 모르지만 멀쩡하게 생긴 거울이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쓰려고 주워갔을지도 모를 텐데 주워간 사람의 집에 아무 일도 없기를 빌어봅니다. 8번째 이야기, 외갓집. 고등학교 1학년 때 외갓집에서 겪은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귀신 따위는 전혀 믿지 않았고 어떤 무서운 것들도 나를 놀라게 할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내기를 해서 밤에 혼자 학교 과학실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것도 했었을 정도니까요. 외갓집은 도로 옆에 길 하나가 있는 곳에 있어요. 도로 앞에는 슈퍼와 주유소가 붙어 있고 그 아래로는 숲과 논, 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오솔길이 하나 있죠. 약 500m 정도 걸으면 외갓집이 나와요. 집은 할머니 댁 하나뿐이고 다른 집은 또 500m는 더 가야 나옵니다. 사실상 이웃이 없다고 보면 돼요. 가는 길에는 밭과 논, 대나무 숲, 매미나 개구리, 잡벌레 소리밖에 없고 가로등도 제대로 들어오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저는 겁이 전혀 없지만 벌레는 정말 싫어합니다. 아주 환장을 하죠. 밤에 매미 시체를 밟으면 정말 기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길이에요. 오랜만에 가는 외갓집이라 기분이 들떠 있었어요. 가서 재미있게 놀고 다음 날이었는데 저녁에 친척들이 왔어요. 가족들과 친척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밤바다를 보러 가신다고 했어요. 저와 친척 동생은 그냥 집에 남기로 했습니다.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다른 친척 집에서 자고 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둘이 놀다가 일찍 자라고 하셨죠. 비 때문에 밖에는 못 나가고 집안에서 컴퓨터도 없이 TV만 보고 있었어요. 친척 동생이 자꾸 과자가 먹고 싶다고 해서 같이 사러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하도 심심해서 그랬는데 동생은 둘이 가도 무섭다며 자꾸만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애가 겁이 좀 많아서 길이 으시시하다 보니 거부하는 거였죠. 길 옆으로는 논과 대나무 숲이 있어서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근데 동생이 괜히 집가 먹고 싶으니까 형도 무서워서 못 가잖아. 이렇게 자꾸 혼자 가보라고 도발하더라고요.
겁이 전혀 없던 저는 과시할 마음으로 좋아 가보자 하고 멋진 척 나섰어요. 비가 별로 안 와서 빨리 달려가고 오자는 생각으로 우산도 안 쓰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을 딱 보는 순간 이상하게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비도 오고 해서 가지 말까 싶었는데 동생이 놀릴까봐 결국 갔죠. 우산 없이 그냥 달리는데 가로등은 역시나 고장 나 있어서 길이 잘 안 보였어요. 군데군데 켜진 곳도 있고 고장 난 곳도 있어서 가는 길에 비가 더 오기 시작했어요. 아이씨, 망했네 하면서 얼른 과자를 사고 집으로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번개가 굉장히 세게 치는 거예요. A씨, 번개까지 치네 하고 또 달리는데 중간쯤 가면 가로등이 연달아 고장 나 있고 길 옆쪽이 뭉개져 있어 조심해야 되는데 누가 뭉개진 길로 뭔가를 던지는 거예요. 잘 보이진 않는데 날아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위에서요. 보니까 가로등 위에서 뭔가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가로등이 고장 나서 보이진 않았는데 돌멩이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떨어지는 거였어요. 저는 이 가로등이 무너질라나 하고 가로등을 발로 몇 번 차봤는데 이상 없길래 뭐지? 하고 있는데 번개가 또 굉장히 세게 치더라고요. 순간 가로등 위를 봤는데 어떤 여자가 원숭이처럼 거꾸로 가로등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번개가 치면 굉장한 소리가 난 다음에 몇 초간 번쩍번쩍 거리잖아요. 근데 번쩍거릴 때마다 그 여자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웃었다가 찡그렸다가 무표정이 되고 진짜 순간 소름이 쫙 돋으면서 한 5초 정도는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번쩍거리는 게 없어지자 그 귀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두우니까요. 순간 정신을 차리고 너무 무서워서 우억 소리 지르고 달렸어요.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소리를 막 지르면서 현관을 몸통으로 쳐받았어요. 동생이 정신 나갔냐고 귀신이라도 봤냐고 그러더라고요. 친척 동생이 무서워할까봐 말은 안 했어요. 진짜 반 정신 나간 채로 그날 방에서 저랑 친척 동생 둘이 자는데 친척 동생은 자고 전 누워서 잠도 못 자고 있었어요. 창문을 열면 바로 대나무 숲이거든요. 진짜 대나무 숲바람에 날리는 소리도 기분 나쁘고 무서워서 누워만 있었는데 창문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진짜 움직이면 죽겠다 싶어서 이불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는데 진짜 이 소리는 들어본 사람만 아는데 바람에 대나무 숲이 흔들리는 소리 있거든요. 그 소리랑 이상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더라고요. 대나무 숲 흔들리는 소리랑 노래소리가 섞여서 노래소리가 굉장히 떨리게 들리더라고요. 한참 노래 부르다가 창문 똑똑. 처음에는 똑같은 음정으로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하다가 나중에는 웃음소리가 계속 커지더니 아까 뒤에서 들리던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진짜 오줌 쌀 뻔했어요. 그날 여름이었는데 이불 뒤집어 쓰고 땀 흘리면서 날 새던 거 생각하면요. 화장실도 못 가고요. 그날 아침에 전화벨 소리도 어찌나 무서웠는지요. 전화도 안 받고 계속 엄마가 올 때까지 이불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와서 전화도 못 받고 아직도 자냐고 하길래 한숨도 못 잤다고 기진맥진해서 있었는데 친척 동생이 노랫소리 들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 자는 줄 알고 못 깨웠다고요. 그래요. 친척 동생도 노랫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도 밤새다고 하네요. 가족들한테 말은 안 했고 제가 빨리 가자고 엄청 졸라서 겨우 올라왔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무섭습니다. 고장 난 가로등은 정말 쳐다보기도 싫고요.